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XRP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 SEC와 리플 측의 합의 가능성이 10배 정도 커졌다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가 판결 전까진 SEC가 리플 측에 향후 모든 XRP 거래를 등록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 XRP 자체는 디지털 자산, 그리고 거래 소유자의 개인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닌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전제하에서 SEC와 합의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법원의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날을 법원의 최소 6주에서 8주 이전에는 일정 조율을 위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보다는 사실 SEC의 머리가 매우 복잡할 것 같아요.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요, SEC의 위원장이 미국 상원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위 테스트는 개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판매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펴보고 있다고 할 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EC가 개인 대상 거래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신 기관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요구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행해지는 기관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리플에게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 규칙이 무엇이 될지는 저도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번에 리플과 SEC가 이 조건에 의해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 규칙이 앞으로 SEC가 제정해야만 하고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 규정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후에 XRP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는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의 자료에 의하면 XRP는 SEC와의 소송 법원 판결 당시 100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 조사 업체에 의하면요, XRP가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 중에서 21%를 차지했고 20%의 비트코인을 제치고 최대 거래량 자산이 됐다고 밝혔어요. 시가총액 2위 종목 이더리움과 비교해보면 이더리움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에 그쳤고, 또 나머지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50%를 겨우 넘겼다고 합니다. 리플의 승리 전까지만 해도 코인마켓캡 내에서 XRP는 6위에서 7위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이제는 원래 자리인 2위로 복구할 날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레오니다스 하질로이주에 의하면 법원 판결 당일에 XRP의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만 사상 최고 기록은 2021년 4월 6일에 370억 달러라며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어요. 급증했던 XRP 거래량이 역대 XRP 거래량 기록으로는 76번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시작에 불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약식 판결의 이전에는 소송 이슈 때문에 긍정적 모멘텀이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가격 상승을 억누르고 있었다면, 약세 판결 이후에는 XRP가 지금 당장에는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하원 공화당이 발표한 수정된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이 해당 규정을 더 뒷받침해서 실현화에 가깝게 끌고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수정된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에 의하면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칙을 발행하고,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에 등록하되 SEC와 CFTC가 거래 플랫폼을 위한 디지털 자산별 규칙을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규제기관이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던데, 저는 여기에 많은 시사점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플 판결이 매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우선 전통적 증권과 분리해서 디지털 자산을 새로이 정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라고 한 것, 그리고 SEC와 CFTC에게 디지털 자산별 규칙을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은
결국 SEC가 그동안 억지 부렸던 기존 증권법으로 모두 해결이 된다는 것이 의회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건 결국에는 SEC나 CFTC나 플랫폼 내에서 기관 거래 중심의 서비스들에 대해 집중해서 증권법과 별개의 디지털 자산을 위한 별개의 규칙을 제정하라는 것으로 전 해석이 되거든요. 다만 SEC에게도 당근을 좀 준 것 같은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SEC에 등록하라고 한 것이나 규칙 제정을 SEC와 CFTC가 같이 하라는 것은 디지털 자산이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형식에 따라서 또 증권 거래로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개인 거래가 아닌 기관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의회가 100% 받아들이고 녹여내서 만들어낸 수정된 규칙 개정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게 상원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현재 리플 소송에 의미를 두면서 공화당의 경우는 리플 판례로 암호화폐 규제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민주당 역시 SEC에 대해서 하위 테스트에 의한 암호화폐 규제를 논하지 말고 암호화폐만을 위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라고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암호화폐에 적대적 관계를 보여줬던 대표적 인사들은 최근에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법적 판결 앞에서 의원이 나설 순 없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양분화된 미국 의회가 리플 판결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것만큼은 협력을 추구해 나갈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판결의 의미가 참 크고 다양하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나날인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부분 자세히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고요. 저 더 힘내서 영상 제작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